라디오 코리아 창사 31주년 기념 특별 기획 제1차 텍스 세미나 정부기관 감사관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진행해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CPA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라디오 코리아 창사 31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지금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연방국세청에서는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신 분들은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은 준비 중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해 경제성적표를 들고 정산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공무원들과 함께 2020년 개인과 사업에 관련되어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정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10시부터는 전화 또는 카톡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임스 G 감사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세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앤드류 류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앨리슨 조이 매니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나오신 앨리슨 조이 매니저께 몇 가지 사회보장연금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제일 궁금한 건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1년 동안 어떤 것이 좀 뭐 변화가 됐는지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6,900만이 사회보장국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2020년도에는 혜택 액수가 1.6%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맥시멈 은퇴연금 액수를 한 달에 3,011불이고요. 평균 은퇴연금 액수는 한 달에 1,503불이 되겠습니다. SSI 월페를 받는 분들은 최고 액수가 혼자일 경우에는 한 달에 943불 72전이고요. 부비일 경우에는 1,582불 14전입니다. 은퇴연금 수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40점 사회보장 점수를 얻으셔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사회보장 점수 한 점을 얻으시려면 1,410불을 벌으시고 5,640불 이상을 받으시면 4점을 얻으십니다. 은퇴연금을 받고 계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에 영향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죠. 2020년도에는 현재 완전 은퇴 나이 이하이면 1년의 한도액은 18,240불이고요. 올해에 완전 은퇴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완전 은퇴 나이가 되는 달까지 한도액이 48,600불입니다. 2020년도에는 한 달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비는 144불 62전이고요. 파트 A 보험비는 한 달에 458불입니다. 또 아주 큰 변경사항은 사회보장국 사무실들이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9시부터 4시까지 오픈하고 수요일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8일부터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9시부터 4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숫자를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일찍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늦게 받는 게 좋으냐,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개인들 그 사정에 따라서 틀려요. 은퇴연금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62세부터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일을 하시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틀리고요. 지금 그 혜택이 받는가 안 받는가에 그게 따라 틀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마다 그 신청하는 그 좋은 신청 기간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고객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일찍 받으실 수 있으면 일찍 받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받는 시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더 이상 안 받는 시점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찍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정답 찾기가 쉽지가 않죠. 네, 사무실에 가면은 그거를 의논하고 그 일찍 받으면은 그 얼마 받는가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많은 그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회보장국하고도 비즈니스를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그런 것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회보장국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직접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할 수가 있고요. 또 toll free 전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00-772-1213입니다. 하지만 제일 편리한 방법은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소셜 시큐리티 혜택, 뭐 1099 재발급도 받을 수 있고요. 수입 증명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뭐 주소나 전화번호, 뭐 디렉트 디포지트 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메디케어 카드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고 진행 중이면 스타터스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민이며 18세 또는 이상이고, 두 번째는 이름 변경이나 뭐 다른 변경 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주에서 지급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시면 우선은 My Social Security 어카운트를 사인업하여야 됩니다. 사인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그리고 미국 주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으신 분들은 socialsecurity.gov 웹사이트에 가셔서 My Social Security를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업무를 도움을 받거나 정보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갖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게 사업하는 건 줄 알아서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든지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언어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인 네. 사회보장국 직원을 만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뭐 특별히 뭐 사무실 가서 뭐 한인 직원들이 없어도요. 어느 사무실을 가셔도 통역이 가능합니다. 여러 그 나라 그 말들이 저희가 전화로 통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한국 직원이 아닌데도 뭐 한국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통역원을 그 전화로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미리 레저베이션 같은 건 할 필요 없이 가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군요.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지금 옛날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자꾸만 이제 그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소셜 그 시큐리티에 관련된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배달이 되어 왔었는데 네. 요즘은 뭐 안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못 받으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예산 때문에 네. 그 사회보장국에서는 모두 다한테 그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 즉 사회보장 내역서라 그러는데요. 그 보내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60세 또는 이상이며 일하시고 계신 분들 한해서 본인의 생일 약 3개월 전에 사회보장 내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인터넷으로 모든 분들이 My Social Security 어카운트를 통해 사회보장 내역서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내역서는 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받게 될 은퇴연금 혜택과 장애자 혜택, 뭐 유가족 혜택의 액수를 에스티메이트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창사 31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스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연방국세청 IRS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임스 지 감사관, 조세형평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앤드류 류 감사관, 사회보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앨리슨 초이 매니저,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조세형평국 CDTFA에서 나오신 앤드류 류 감사관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도 나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법안들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 제일 큰 걸로 이 텍스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다 알아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이 다름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회사를 예를 들어 이 아마존에서 이 물건을 사실 때 아마 요즘 거의 다 세일스 텍스가 붙는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아까 예를 든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또 뭐 이베이, 이렇게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저희와 같은 개인들도 이렇게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보다 상품들을 수월하게 팔 수 있게 해주는 이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팔리는 모든 상품들에 붙는 이 세일스 텍스를 걷고 납부해야 하는 이 책임을 그 회사들에게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이 그 Marketplace Facilitator Act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이 A나 뭐 E 같은 이 회사들을 Marketplace Facilitator라고 하고요. 뭐 저희 개인같이 이 회사를 통해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Marketplace Seller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지금 뭐 한 20년이 넘게 지금 말이 많았는데 뭐 이런 회사에서 발생하는 세일이 이 판매자가 개인이냐 뭐 아니면 회사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세일스 텍스는 또 누구의 책임이냐, 뭐 이런 큰 이슈들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게 그 저희가 세일스 텍스를 더 내게 된 거 말고 또 무슨 상관이냐라고 만약 물어보시면 그 법안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개인이 그 아까 말한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신분으로서 그런 회사를 통해 물건을 팔게 되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중요한 그 영향과 의무 사항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우선 그 지금 그 사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하나는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그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존이나 온라인 물건을 사면 어떨 땐 세일스 텍스가 안 붙고, 어떨 땐 텍스가 붙고, 근데 그게 왜 붙는지도 모르고, 레이트 다르고, 그렇죠. 어디에 일단 컴플레인 할 때도 없고 따질 때도 없고 그냥 예. 차지하면 내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행 세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하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컨슈머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 세일스 텍스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 경우는 부과를 안 해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이제 각 주마다 세일스 텍스 콜렉트하는 이슈가 생기다 보니 이제 그 리테일러들이 이제 타주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매사추세츠에 있는 고객한테 팔았다. 그러면 사실 그쪽에 그 주에 세일스 텍스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따라왔는데 네. 그걸 핸들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대형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케어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리테일러들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웃 오브 스테이션.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냥 뭐 차지한 대로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네.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뭐 이제 좀 텍스를 언제나 내게 됐으니 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리테일러 상으로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네, 그렇죠. 법적인 리퀘어먼트 만약에 그 보고 안 했다고 페널티가 부과된다든지 이런 걸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진짜 판매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거에 따른 의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세일스 텍스에 대한 책임은 이 아마존 같은 그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들에게 있으니 이제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이제 텍스를 안 거두셔도 되고요. 다만 그런 회사들이 내가 파는 물건에 텍스를 걷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런 회사들에게 이 뭐 동의서나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이렇게 기록으로 된 문서를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또 그 회사들의 그 셀러스 퍼밋 넘버나 그 어카운트 넘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회사들이라는 게 아마존과 같은. 그렇죠. 아마존, 이베이 뭐 그런데 뭐 특별히 제가 이렇게 회사 이름을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네. 예, 뭐 대표적인 회사로 그렇죠. 아마존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회사도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그게 그리고 법이 지금 바뀐 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자니까 그 셀러 거기를 통해서 파는 셀러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죠. 일단.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들의 퀄리피케이션, 이 사람들이 그런 자격에 갖추고 그런 모든 법에서 정한 것을 잘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 어떤 그 그렇죠.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네요. Exactly. 네, 만약에 뭐 그 아마존처럼 이미 다 돼 있는 데와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떼는데 그냥 놔뒀는데 제대로 그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은 리테일러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핵심을 잘 파악하고 계시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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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일스 텍스 관련돼서 감사를 하시다 보면 우리 납세자들이 실수하고 이러는 것을 종종 발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떠들 때는 안타까움도 느끼시고 할 텐데 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가끔 작정하시고 이렇게 텍스를 덜 보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고 디테일한 게 많잖아요. 가끔. 네. 그래서 그럴 때 낭패를 보신 경우를 이렇게 가끔 보면 좀 가슴이 아픈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레스토랑을 운영하실 때 가끔 이렇게 단체 손님들에게 이렇게 팁을 의무적으로 mandatory로 이렇게 charge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뭐 mandatory 팁은 이렇게 규정상 이렇게 텍스가 붙는 세일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shipping charge 뭐 그거는 shipping charge는 이렇게 따로 쓰면은 텍스가 항상 안 붙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거기 만약 그 shipping charge에 그 이윤을 남기면요. 그 이윤은 또 그게 taxable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면은 그게 꽤 큰 액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하는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일단 이렇게 그 규정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지 이런 그 봉변을 안 당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일반적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이제 팁을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체 손님이 온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일률적으로 18% 또는 네. 뭐 그 식당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리테일러들 입장에서 레스토랑 오너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구분해서 세일텍스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감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찾죠? 감사를 하다 보면 일단 source document을 일단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underlying source documents such as like 뭐 개수책이나 네. 뭐 아니면은 뭐 sales receipt 그 초 단위의 그걸 보면은 이렇게 일단 적혀 있잖아요. 네. 일단 적혀 있으면은 그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속 investigate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알게 되죠 주로. 예. 요즘은 또 특히 POS가 잘 돼 있어서 네. POS 통째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요즘 많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뭐 그거를 뭐 엑셀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솔팅 해가지고 픽업해낼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예, 솔직히 말해서 감사인 입장으로는 좀 많이 좀 쉬워졌다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텝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직원들이 각 그 리테일 스토어를 방문을 해서 네.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 지금 레스토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레스토랑 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점심시간 같은데 바쁠 때 들어가는 그 고객의 숫자를 계산해보고 네. 그 안에 평균 메뉴 가격을 계산해서 대략 어느 정도 매상이 되겠다는 걸 가늠해보고 그리고 그 어카운트를 친 다음에 그 이제 크레딧 카드 결제된 내역이 이제 다 나오니까 네. 그걸 비교해서 이제 감사도 나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관들한테 리퍼리 돼서 감사가 나가게 되고 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그 납세자들이 어떤 이제 예전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크레딧 카드 결제가 된 것 그런 것들은 100% 스테이트보드의 기록이 넘어간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베이스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옆에서 레스토랑을 같이 하는데 저 집은 감사를 하는데 왜 나는 감사가 안 나오고 또 나는 왜 저 집은 감사 안 나오는데 왜 나는 감사를 안 하나 저 집은 나보다 매상도 높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코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가 좀 탈세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감사가 나가게 되는 네.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스테이트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리테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연방국세청 IRS에서 나오신 그 제임스 G 감사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이번 그 세미나는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입니다. 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년 전에 네. 들어봤어요. 자, 이제 그 오랜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정보 좀 많이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아무래도 이제 텍스 시즌이고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2019년 텍스 세금 보고를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납세자들이 좀 이런 점은 꼭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텍스 보고 시즌이 지난달 1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IRS 통계에 의하면 약 1억 5천 명의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 보고를 할 예정인데 상당수의 세금 보고가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보고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식 4868을 사용하셔서 6개월 연장 받으시되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보고만 6개월 연장이 허용되고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연장이 안 되므로 벌금을 피하시려면 4월 15일까지 완납하셔야 됩니다. 2017년 말에 컨그레스에서 30년 만에 텍스 리폼이 이루어졌고 이걸로 인해 2019년도 세금 보고 시 참고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소개는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개인 소득 세율이 텍스 리폼 전에는 10%, 15, 25, 28, 33, 35, 39.6%에서 2019년도에는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로 약 1에서 4%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표준 공제 금액 스탠더드 디덕션이 올랐습니다. 싱글은 6,350에서 12,200으로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하시는 납세자들은 12,700에서 24,400으로 올랐습니다. 텍스 리폼 전에는 약 30%의 납세자들이 표준 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택하셨는데 표준 공제 금액이 오르므로 항목별 공제를 하시는 납세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부양하시는 자녀가 있으실 경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자녀 한 명당 1,000불에서 2,000으로 올랐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셨는데 인컴 트레시홀드를 높여서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텍스 리폼 전에는 부부 공동 보고 시 조정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가 11만 불이었으면 11만 불이 넘으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혜택의 대상이 안 됐는데 2019년부터는 40만 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헬스케어 또는 오바마 케어 법이 폐지되면서
2019년도에 건강보험이 없으셨던 납세자들은 이것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납세자들한테 좋지 않은 세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에는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을 통해 가정에 한 사람당 4,050불을 공제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폐쇄되었습니다. 다음, 모든 주정부, 시정부에 내는 세금이 전에는 다 공제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법에는 10,000불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재산세를 많이 내셔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불이므로 이 법은 부동산 밸류가 높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집 마련 시 몰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1,000,000불까지의 몰기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었는데 새 법은 750,000불까지에 대한 몰기지 인트레스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2017년 12월에 그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2018년, 2019년 세금 보고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그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부양가족 수를 상당히 많이 그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적 공제, 즉 퍼스널 이그젬션, 가족 두당 4,050불씩 공제받았던 게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이제 2025년까지인가를 이제 그 폐지를 시켰고, 그리고 대신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을 올려줘서 사실 그동안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그 아이르바이 디덕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보통 그쵸. 스탠다드 디덕션이 더 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지금 1인당 12,000불, 그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이니까 24,000불까지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부터는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스탠다드 디덕션의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고소득자들뿐만 아니라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아이템아이 디덕션의 내용들이 좀 많이 변화가 생겼고, 또 주정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캘리포니아가 미국 50개 중에서 주정부 소득세가 가장 높은데 최고가 13.3%예요. 네.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한 공제,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 재산세 이런 걸 다 합해서 10,000불까지밖에 그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나빠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개정세법에 따라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분들은 아마 이 세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변화가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세금 그 보고 양식도 변했고, 그렇죠? 네. 네. 자, 어차피 이제 뭐 그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준비하실 텐데, 자, 또 우리 납세자분들이 요맘때쯤 되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세무감사 네. 피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우리 그 감사관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세법에 맞춰서 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해가지고 뭐 벌금도 이제 부과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제 감사하시다 보면 이게 납세자들이 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래가지고 좀 답답한 것도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세무 감사 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IRS 국세청에서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되면은 Notice Proposed Adjustment라는 양식을 발행합니다. 이때 납세자께서는 조정을 하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감사관이 제기하는 이슈에 관한 팩트는 납세자 그리고 감사관 모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세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항소, appeals나 fast track settlement, mediation 등 여러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항소는 주로 감사가 다 끝날 무렵에 항소 의사를 밝히시면 appeals officer, 항소 당담자에게 감사 자료가 넘어가지만 fast track settlement 이나 mediation settlement, early referrals to appeals 이런 것들은 세무 감사 도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 감사를 받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CPA나 세무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Taxpayer Advocate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전화
777-4778, 877-777-4778이나 양식 911 911을 작성하셔서 IRS 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청취자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LA 사무실 주소는 300 North Los Angeles Street, Room 5109, Stop 6710,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또는 팩스 번호 855-820-5133 다시 한번 855-820-5133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Taxpayer Advocate ADVOCATE를 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 세무감사 시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세금 보고 후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참고해야 할 예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Net Operating Loss, 순 운영 손실 금액이 후년으로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나 고정자산, Fixed Asset이나 감가상각, Depreciation 대상인 자산은 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A라는 사람이 2010년에 오피스 퍼니처를 20만 불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감가상각 7년을 하고 2017년에 5천 불에 그 오피스 퍼니처를 팔고 그 내역을 2017년 세금 보고에 보고를 했습니다. 추후 2017년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원은 2010년에 구입한 cost basis 구매 가격이 정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수증 등 여러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구입했지만 현재 감사 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10년에 산 오래된 증빙이라도 자산을 처분하시기 전까지 모든 증빙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으니까 전화를 연결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현재 그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 저 패밀리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인이 사망 시에 배우자가 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것인지 그 금액하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스테이먼에. 네. 그거하고 제 아내는 지금 소셜 시큐리티 디서빌리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디서빌리티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만약에 사망 시에 배우자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네, 사회부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슨 초이 매니저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셜 시큐리티 그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네네. 배우자께서 받는 거하고 나중에 그 네. 미망인 혜택으로 받는 거하고 그렇게 두 개 다 합쳐서 받지는 않고요. 거기서 네. 높은 액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받는 혜택이나 나중에 또 미만인 혜택을 그걸 또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높은 액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 시에 배우자가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와가지고 방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봐드립니다. 예, 그거를 그러면은 그 미망인이 사망 시까지 또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 금액도 자기가 받는 거 플러스 그 배우자 서바이벌 그 저 베니핏하고 합해서 받는다 이거죠. 합치지 않고요. 거기서 높은 액수를 두 받습니다.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 것만 높은 걸로 받는다 네, 이거죠. 네. 미망인이. 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고, 저희의, 인컴이 작년에 발생해가지고, 텍스 보고를 했는데, 저희 또 애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그랜트를 받았어요. 네. 그랜트를 받았는데, 그 그랜트 받은 금액이,
교육비 쓰는 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한 3,000불 정도의 어떤 인컴이 그게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작년에 일해서 번 그 인컴에 대한 텍스 보고만 해버렸어요. 네. 예, 이런 경우는 뭐 어멘드 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우리 IRS에서 나오신 감사관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감사관님. 네. 네, 그 어멘드 텍스 리턴을 하시게 되면은 그 1040X라고 예.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터보텍스나 그런 텍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어멘드 리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저 텍스를 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 거를 예전에 제가 잘못 한번 돼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어멘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계산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페더럴은 리턴이나 이런 게 틀리지는 게 없는데 네. 스테이트에서 한 40불 정도를 다시 돌려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 이런 경우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어멘드 그 텍스 다시 하는 거는 페더럴하고 스테이트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선생님 그 저기 지금 자녀분이 받으신 스칼러십이 텍서블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텍서블이 아니시면 어멘드 리턴 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것이 예. 이제 텍서블이라면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감사님 말씀하신 어멘드 리턴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금액이 너무 작아서 뭐 세금이 40불, 30불 나올 이 정도면 어멘드 네. 리턴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국세청에서 네. 세금을 내라는 통지가 오면 그냥 내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습니까? 구태여 복잡하게 안 하시고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해서 얼마를 보내라. 그러면 그게 이해 없이 그냥 보내겠다 하면 네. 끝나는 수가 있습니까? 금액이 작을 때는 그게 간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럼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에 응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리타이어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회사 다닐 때부터 제가 레귤러 IRA하고 로스 IRA를 제가 오픈했어요. 네. 작년에 로스 IRA를 제가 캐시인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제가 텍스 보고 할 때 제 로스 IRA를 관리해주던 그 회사에서 1099R 폼을 갖다 보냈는데 그 액수가 좀 높거든요. 네. 아니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쪽에서는 IRS에다가 통보를 했다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금년에 텍스 그 인컴 텍스 리포트 할 때 그것을 제가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잊어먹고 뭐 못했다 하면은 제가 벌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감사관님한테 시원한 네. 답변 들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1099R이나 그런 그 1099의 각종 그 서류들은 그 발행이 될 때 그 사본이 IRS로 그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대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제3자가 보고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편지를 나중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된 인컴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감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correspondent audit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케이스로 생각하면은 그 페널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1099 아래 네. 나온 그대로 그 네. IRS 측에서 그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나온 그대로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로스 IRA를 위드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께서 세금 보고하실 때 세금을 납부하시고 난 돈으로 불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거기서 불어난 것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국세청에 100% 리포트가 돼요. 그러니까 네네. 그 차익이 난 것은 그 선생님 세금 보고하실 때 같이 보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 세금 이것을 오픈할 때 그 관리자들이 제가 그 라스 IRA는 내가 그 애초부터 그 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그 캐시인 할 때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말이 그럼 사실이 아닌가요? 그분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네네. 잘못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그분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 네네.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받으신 그 돈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익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예,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6년 전에 퇴직을 하고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펜션 매달 80여 불을 매달 받다가 프리위어 한 6년, 5년 받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일시불로 받아라 그래가지고 9,600불을 수령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는 미국에서 한 40년 살은 사람인데 네, 그 전에는 세금 보고를 성실히 다 해오다가 한 5, 6년 전부터 SSA만 부부가 받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펜션을 20불로 9,600불을 수령을 했는데 네. 금년에 이거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우선 이 9,600불이라는 숫자가 작아서 예.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펜션이 401k나 이런 것 같은데요. 예. 퀄리파이드 플랜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작아서 예. 세금 보고를 하셔도 세금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그거는 저도 그 사료로 되는데. 네, 지금 연세가 아마 70.5세가 넘으셨나 보죠? 지금 70이 넘었죠. 네, 그래서 일시불로 받게 되신 건데요. 예. 세금 보고 안 하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부가 이제 세금 보고를 한 4년, 5년 전부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펜션을 그 소금액을 수령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안 했지만은 이것을 작년에 수령했으니까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하신다고 벌금 내지 않고요. 예. 하셔도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나오니까 페널티가 없어서 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예. 불편하시거나 혹시 그 세금 보고를 어디에 쓰실 목적이 있으시면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은퇴연금이 월페어보다 적을 때 보조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부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스 조이 매니저님.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은퇴연금이 웰프보다 너무 작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 SSR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혜 자격 조건이 돈이 많이 없어야 되고 재산이 많이 없어야 돼요. 우선 재산은 혼자일 경우에는 2,000불, 부부일 경우는 3,000불인데요. 재산은 SSI에서는 뭐 수중에 있는 현금, 은행 잔고, 뭐 생명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수입이 없거나 아니면 재산이 뭐 2,000불, 3,000불 미만일 경우에는 SSI를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면은 뭐 1부를 받던 2부를 받던 좋은 거 한 가지는 메디칼이 저절로 나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 질문은 저는 SSD,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한 달에 1,200불 정도 받고 있는데요. 텍스복을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와이프는 텍스복을 하고 있고요. 와이프랑 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인컴텍스 보고 때 아들이 들어가지만 메디칼에서는 18살이 되어서 따로 신청을 하고 하더군요. 그럼 인컴이 저 혼자여서 제 메디칼 혜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RSS 나오신 우리 제임스 G 감사관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은 대부분의 비과세고요. 그리고 그 Social Security 그 베네핏을 받고 계신 분은 대부분 그 저소득층이시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받으시고 또 다른 인컴 소스가 있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텍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질문 주신 분 사례를 보면은 한 달에 1,200불 정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관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컴이 저 혼자여야 제 메디컬 혜택이 되는 게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정부 메디컬 문제이기 때문에 주정부 메디컬 오피스 DPSS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을 거로 보이고요. 다음에는 우리 또 유튜브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장애자 SSI를 받고 있는데 메디칼은 이미 갖고 있지만 현재 나이가 35살인데 메디케어도 신청하면 장애자에게 나이 상관없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면 어디 가서 어떤 서류를 갖고 가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예, 답변 주실까요? 네, 이 경우에는 SSI 디서빌리티만 받고 있기 때문에 65세 때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미국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장애자 되신 분들, 즉 소셜 시큐리티 디서빌리티를 받는 분들은 2년만 기다리면은 메디케어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마이크 PPC 마이크라는 아이디로 질문 주신 분인데요. 저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한테 하청을 주는데 어떨 때는 일당으로 일을 합니다. 페이할 때는 체크로 일당까지 함께 주고요. 1099에 함께 보내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는 수표로 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일당을 아마 페이롤로 이렇게 섞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좀 클리어하지 않은데 1099는 함께 해주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인데요. 그 일하시는 하청하시는 분이 진짜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면은 그 1099 100% 그 1099을 이슈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그 캐릭터가 만약에 그 종업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면은 W2를 발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섞어서 이슈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경험으로도 그것이 혼용될 경우에 국세청으로부터 올라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직원이면은 페이롤 보고 하셔야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래서 내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고 별도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99을 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카톡 질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카톡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로이 스탁 펄체스로 회사 스탁을 오래 가지고 있는데 매일 금액이 바뀌니까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캐시하지 않고 그대로 어카운트 안에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캐시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가 판 시점이 전부 인컴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을 뺄 때의 시점에 인컴으로 보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판 시점입니다. 그때 realize하고 recognize 된 시점 그리고 그 판 시점에서 그 1년 후에 판 해에 회사에서 그 1099B를
IRS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탁을 처분해서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보고하셔야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 카톡으로 질문 들어온 건데요.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페널티에 관한 질문입니다. 2월 이후에 하지 않는데 텐난지는 함께 해주는데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인데요. 그 일하시는 하청하시는 분이 진짜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면은 그 1099 100% 그 1099을 이슈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그 캐릭터가 만약에 그 종업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면은 W2를 발행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섞어서 이슈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경험으로도 그것이 혼용될 경우에 국세청으로부터 올라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직원이면은 페이롤 보고 하셔야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래서 내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고 별도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99을 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카톡 질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카톡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로이 스탁 펄체스로 회사 스탁을 오래 가지고 있는데 매일 금액이 바뀌니까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캐시하지 않고 그대로 어카운트 안에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캐시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가 판 시점이 전부 인컴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을 뺄 때의 시점에 인컴으로 보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판 시점입니다. 그때 realize하고 recognize 된 시점, 그리고 그 판 시점에서 그 1년 후에 판 해에 회사에서 그 1099B를 그 IRS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탁을 처분해서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보고하셔야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 카톡으로 질문 들어온 건데요.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페널티에 관한 질문입니다. 2월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을 해도 벌금이 부과되어요? 전에 듣기는 1년 중 9개월만 가입했으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서 그거에 대한 건강보험이 없다고 그 연방 정부에서 그 어세스하는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유튜브에 또 질문이 올라온 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심한데 장애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저기 사회보장국에서 나오신 앨리슨 조이 매니저님, 이럴 경우 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우선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장애자라는 판결이 나야 되는데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무슨 행동을 못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다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가서 신청을 해보는 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신청해서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또 카톡으로 질문 들어온 건데요. 그 현재 60세 자영업이고 영주권자, 세금 보고는 13년 하셨고 소셜 점수 40점 넘었고 이번 달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하게 될 계획인데요. 질문이 첫 번째, 만약 영주권이 취소되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주권이 취소가 되면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다음에 한국에 거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거는 이제 자격이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가셔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소셜 연금 납부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한국 연금에. 그거는 저희가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돼가지고 신청할 때는 그 미국
영사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창사 31주년 기념 특별기획 1차 텍 세미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